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첫날인데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0분씩 여러분들께 책을 읽어드릴 여러분들의 해송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읽어드릴 책은 생에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김범석 지음의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망각하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죽음은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김범석님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암병원 종양내과 전문의, 항암치료를 통해 암 환자의 남은 삶이 의미있게 연장되도록 암 환자를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내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친 뒤 서울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전임의 과정을 마쳤다. 현재 서울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임상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 임상학회, 유럽종양내과학회, 대한항암요법연구회 등 여러 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3회 보령의사 수필문학상 대상을 받았으며 에세이 문학을 통해 수필가로도 등단한 바 있다. 저서로는 진료실에서 못다한 항암치료 이야기, 천국의 하모니카, 항암치료란 무엇인가, 암, 나는 나, 너는 너, 암 환자의 슬기로운 병원 생활이 있습니다. 이 저서들도 한 번씩은 다 읽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김범석님께서 에세이를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유한하고 무한히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승과 작별하는 데에는 누구에게나 정해진 시간이 있다. 특히 암 환자는 더 그렇다. 나는 종양내과 의사이다. 암으로 인해 기약된 순간이 환자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조금씩 뒤로 미루는 일, 그것이 나의 일이다. 내가 만나는 환자들은 대부분 사기 암 환자들로 이들은 완치 목적이 아닌 생명 연장 목적의 항암 치료를 받는다. 나는 의사로서 환자가 조금 더 천천히 떠날 수 있도록 항암 치료를 할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신약 임상 검사도 한다. 그렇게 시간을 벌면서 마지막 순간을 뒤로 미루기 위해 발버둥친다. 의사 면허를 딴 지 딱 18년이 되었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종양내과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탓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봤다. 또한 그만큼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만났고 무수히 많은 생의 마지막 언저리를 마주해왔다. 다행히 의학의 발전 속도는 눈부셔서 새로운 항암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덕에 암 환자의 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과거에 비해 놀라울 만큼 늘어났다. 의사로서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지연된 죽음과 늘어난 삶의 시간을 지켜보며 좀처럼 한 가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삶의 시간은 주어지는데 이 늘어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 걸까? 사람들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생각해보면 환자가 의사를 먹여 살리는 셈이고 때로는 환자가 의사를 치료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만나온 환자들의 선택이 그들이 꾸려가는 시간이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내게는 반면 교사가 되기도 했고 정면 교사가 되기도 했다. 내가 만난 환자들은 삶과 죽음으로 살아있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마치 생의 숙제를 푸는 것 같았다. 그들이야말로 나의 선생님이었다. 그러나 가끔 환자들의 가르침이 버거울 때도 있었다.
어떤 죽음은 나를 무겁게 짓눌렀고 어떤 죽음은 몹시 나를 가슴 아프게 했으며 어떤 삶은 나를 겸허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복기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틈틈이 기록을 남겨왔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도 있었고 적어놓기라도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순간도 있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과정을 복기하고 글로 남기는 과정에서 내가 모르고 있거나 잊어버렸던 혹은 찾고 있던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게 환자들은 때로는 살아서 때로는 죽어서 나를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에 남아서 그들이 남긴 흔적들을 되짚으며 그 의미를 되새기곤 했다. 그래서 때때로 죽음이라고 쓰고 삶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삶을 잊어가는 나에게 누군가는 계속 의미를 물어왔으므로. 한동일 선생의 저서 라틴어 수업에서 언급되는 라틴어 명구 중에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라는 말이 있다. 오늘 누군가의 죽음은 내일이 내가 닿을 시간이고 어떤 죽음은 분명히 아직 남아있는 이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한다. 뜻하지 않게 자신이 떠나갈 때를 알게 된 사람들과 여전히 떠날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나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언젠가는 찾아올 나의 죽음을 마주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일종의 비망록이기도 하다. 내가 만났던 환자들이 삶이 헛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축적하고 기억하고자 남긴 기록이기 때문이다.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 그들의 죽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기억되는 죽음이라는 것, 나아가 누군가의 죽음이 어떤 이에게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다만 혹시라도 고인의 죽음을 모독하거나 어쩌면 내가 다 알 수 없는 고인의 삶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늘 걱정되고 두렵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사의 윤리적 의무와 직업적 책임 속에서 내가 글을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고민이 많았다. 그런 이유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만한 신원과 일부 상황들을 조금씩 바꾸어 적었다. 이름은 가명보다 단순한 알파벳으로 적었고 대화는 내 기억을 근거로 재구성했다. 환자의 개인정보 문제도 도저히 꺼내볼 수 없는 환자들의 이야기는 내 컴퓨터 속에 잠들어 있다. 누군가의 어제는 우리의 오늘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오늘은 또 다른 이의 내일에 영향을 미친다. 삶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모두는 이어져 있다. 누군가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억이 다른 이의 삶에 대한 작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진 빚을 비로소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전하는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아서 당신에게 바친다. 끝으로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던 고주미 선생님, 거친 원고를 편집해 주신 흐름출판 김수진 편집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책이 나올 때까지 응원해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의협을 가르쳐주신 은사님들께도 감사하다. 누구보다도 나와 인연을 맺고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년 1월 김범석. 자, 1부는요. 예정된 죽음 앞에서 라는 제목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 제목의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정된 죽음 앞에서 너무 열심히 산 자의 분노. 남자의 눈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다. 나를 죽일 것만 같았다.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못한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신장암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항암 치료를 다 해봤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좋은 약이 많이 나오고 있다던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신약 임상 시험에도 참여해봤지만 효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란 임종이 가까워 올 때 암으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게 의사라는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남자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목에 힘줄을 세우며 원망 어린 말을 쏟아내는 그를 상대로 한참 실랑이를 벌였다. 그는 결국 다른 병원에 2차 소견을 들으러 가겠다며 소견서와 의무기록 복사 신청서를 가지고 나갔고 마지막까지 고성을 지르며 사람의 혼을 쏙 빼놨다. 그날의 힘든 외래 진료가 끝났을 때 눈치가 빤한 외래 간호사가 말했다. 선생님, 아까 환자분 눈이 장난이 아니던데요. 선생님은 진짜 잡아먹을 것 같았어요. 외래 진료가 지연되고 그 환자의 언성이 높아졌을 때 진료실을 힐끗대던 간호사였다. 그가 보기에도 그 환자의 눈에 살기가 느껴졌던 모양이었다. 그랬다. 정말 그때 환자의 손에 칼이라도 들려 있었다면 그 이글거리는 눈빛이 나를 덮쳤을 것만 같았다. 외래를 보며 상대방이 나를 해칠 것 같다고 느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환자가 외래 진료실로 다시 찾아왔다. 며칠 전 두 눈에 가득했던 시퍼런 기운은 누그러져 있었다. 그의 몸 상태는 다른 병원에 가본 들 별 수 없는 것이었고 다른 병원까지 가서 확인해본 바로 본인도 그 사실을 더는 부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병원 의사로부터 기존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왜 그려나는 핀잔도 들은 모양이었다. 그는 내게 항암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선생님, 돈은 상관이 없으니 예전에 썼던 그 항암제를 다시 써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돈이라는 단어에 내 마음이 삐걱댔다. 돈이 있으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돈이 많으니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죽기 전에 쓸 수 있는 돈은 다 쓰겠다는 것인가? 어느 쪽이든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 뻔해 보였다. 고민 끝에 효과가 없을 것을 알면서도 예전에 썼던 항암제를 다시 비급여로 처방했고 그에게 그 사실을 설명했다. 약이 잘 듣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딱 한 달만 써봅시다. 한 달 뒤에 CT 검사 해보고 암이 커져 있으면 그때는 더 이상 미련 없이 깨끗하게 항암 치료는 포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는 내 말에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결국 한 달간 항암 치료는 이어졌다. 그러나 예상대로 항암제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암덩어리는 갑절로 커졌고 그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선생님, 통증의 심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밤마다 열도 납니다. 이제는 정말 호스피스 완화 의료 단계로 넘어가야만 했다. 그는 결국 병원에 입원했고 호스피스 상담과 사회복지 상담을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이 환자에 대해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소위 깡촌으로 불리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8남매 중 맏이었다. 집안 사정상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장남이었고 가족들은 그에게 아버지를 따라 농사 지을 것을 권했지만
그는 대학에 가겠다고 고집했다. 고집스러운 장남은 집안 반대에도 불구하고 낮에 일하고 밤에 몰래 공부하며 말 그대로 주경야도 끝에 기어이 대학에 합격했다. 등록금을 대줄 리 없는, 엄밀하게 말해 등록금을 대줄 수가 없는 가정 환경 속에서 그는 스스로 등록금을 벌어가며 공부했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뒤에 취직해서 회사 생활도 열심히 했다. 심지어 외국계 기업의 임원 자리에까지 올랐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일의 연속, 그것이 그의 삶 자체였다. 그러나 50대 중반 한창인 나이에 신장암에 걸리면서 그런 인생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수술을 받고 완치되는 듯 했지만 몇 년 뒤에 뼈와 림프절에 암이 재발한 것이다. 그는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안 되는 일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평생을 끌고 온 기질은 어디 가지 않는다. 그는 단념하지 않았다. 자기의 의지로 이끌어온 삶이었으므로 항암 치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치료는 웬만큼 잘 버텨냈고, 쓰던 항암제에 대해 내성이 생겨서 암덩어리가 커지면 다른 항암제로 바꿔가며 치료를 이어갔다. 어쩌면 그는 그깟 항암 치료쯤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3년 가까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회사에 계속 다녔다. 회식 자리에서 술만 피했을 뿐 출장까지 다니며 평소보다 2배로 열심히 일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일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놀라워할 정도였다. 어쩌면 암 투병을 하면서도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그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종양의 크기는 계속 커졌고 항암 치료는 더 이상 효과가 없었다. 이제는 쓸 수 있는 약이 없었다. 인생의 터는 자신을 통제하지 않게 흘러가지 않고, 인생의 더는 자신의 통제하에 흘러가지 않고 모든 것이 암에 의해 좌지우지하기 시작했다. 생에 처음 찾아온 끌려가는 순간, 그는 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을 것이다. 호스피스 상담에서 가족 상담은 피할 수 없는데 마지막까지 환자를 돌볼 계획을 세워야 하고,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면 주위에 남은 사람은 가족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가정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와 부인, 아이들의 관계가 문제였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부인은 남편과 정신적 교감이 없었다. 부부이긴 했지만 동거인 이외에 의미가 없어 보였다.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으며, 둘 사이에는 대화도 없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부부보다 아이들의 부모로서 지내온 지 꽤 오래된 듯 했다. 성격 센 남편에게 30년 가까이 놀려 지내온 결과였을 것이다. 부인은 남편이 안타깝거나 불쌍하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법적인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빠이니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이 도리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 부인의 말 어디에서도 살가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에게 남편의 병 구하는 그저 의무 방어전 같았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잘 따르는 편이었지만 아버지는 회사 일로 늘 바쁘고 살갑지 않았기에 집에 없는 편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다. 어쩌다가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집안에서는 알 수 없는 냉기와 침묵이 흘렀으며, 아버지가 집을 비우면 다시 화기애애해졌다. 아이들은 공부도 그저 그다지 못하는 편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늘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짐작이 되었다. 어려운 가정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으며 공부해야 했던 환자로서는 풍요로운 가정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지 않는 자식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할 만큼 하고 있다고 항변했겠지만 그의 기준에는 못 미쳤을 게 뻔했다. 환자가 아이들에게 화내는 모습에는 쉽게 상상이 되었다. 이 나이쯤 되니 내 주변에서도 일에만 몰두하는 회사 인간을 보곤 한다.
분명 스스로는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데 결과는 다르게 드러난다. 그가 가족을 위해 일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은 그가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그는 돈을 벌어오는 하숙생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데 그 사실을 자신만 모른다. 심지어 그런 사람은 회사에서의 습관이 몸에 배어 가족을 부하 직원 다루듯이 대하기도 한다. 이 환자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 보이지 않았다. 아내와 아이들이 그를 편히 여길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그는 주로 혼자였다. 부인 이외의 가족들을 잘 찾아보지 않았고 아이들이 병문안 오는 일도 없었다. 회진을 가서 보면 그는 노트북을 열어놓고 주식 차트를 보며 무언가에 몰두해 있곤 했다. 그러나 더 이상 항암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예전과는 같을 수 없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통증의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 어떤 의지로도 코앞까지 다가온 죽음을 밀어낼 수 없었다. 떠나는 순간을 준비해야만 했다. 얼마 후 부인이 외래로 찾아왔다. 남편이 이제는 많이 쇠약해졌고 거동이 점점 불편해져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환자의 소식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칠한 사람이어서 화장실에 가려고 부축해줄 때나 식사하는 것을 도와줄 때에도 예민하게 굴어 호스피스 병원의 간호사들도 남편 대하기를 꺼려한다고 했다. 부인은 거기까지 환자의 근황을 전하고서 나를 찾아온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다. 남편이 자신에게 서울대 병원에 가서 예전에 먹던 항암제를 받아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없어지고 남에게 의지하는 일이 많아지자 항암제라도 먹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일까? 그의 마음이 이해는 됐으나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부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보호자분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쓸 수 있는 항암제가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항암제 처방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빈손으로 돌아가면 환자가 부인을 다그칠까봐 걱정이 되었다. 돌아가서 제 핑계를 대세요. 의사가 항암제 처방은 안 된다고 화를 냈다고. 약을 받아올 재간이 없었다. 의사에게 엄청 혼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스스로도 구차스럽고 궁상맞은 대답이었다. 그러나 부인은 별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진료실을 떠나며 짧은 인사만 남겼다. 남편 성격이 유별나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편인데 의사인 내가 잘 받아줘서 고맙다고 했다. 나는 그 인사에 환자에 대해 느꼈던 말을 솔직히 이야기했다. 남편분이 너무 열심히 사셔서 그런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산 죄로 죽을 때도 편하게 돌아가시지를 못하네요. 사람이 살아온 천성이라는 게 변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죽기 전에 한 번은 편하기도 하는데 남편분은 참 어렵네요. 부인은 내가 한 말을 가만히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담담히 말했다. 그간 선생님께서 항암치료 잘해주신 덕에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오래 버텼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선생님 참 고마웠습니다. 부인의 진심 어린 의사가 낯설었다. 생각해보니 환자가 항암치료를 받았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작 그로부터는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 짐작하건대 그는 내가 아닌 누구에게도 고맙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돌아보면 그는 늘 진지했고 심각한 표정이었으며 3년 내내 항상 화가 많이 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고마움보다 분노가 더 크게 자리했을 것 같았다. 더 잘 살아보려는 자신을 붙잡았던 부모, 제 능력에 뒷받침되지 않는 가정환경, 경쟁적인 사회생활, 본인 기준에 못 미치는 가족들,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해왔지만 가정 안에서 느껴지는 소외감, 그리고 갑작스레 찾아온 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의 살기 어린 눈빛이 좀처럼 잊혀지지 않았다. 너무 열심히 살아온 삶의 분노, 그 분노가 오기가 되고 오기가 원망이 되기도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을 것이다.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든 치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며 존재의 이유를 찾는, 앞만 보며 이를 악물고 달려온 삶, 그에게 삶은 열심히 싸워야만은 투쟁이 장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죽기 살기로 살려고만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만약 사는 동안 적당히 자신의 욕망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더라면, 너무 앞만 보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달렸더라면, 그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가 있었더라면 그는 그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는 왜 그토록 끝없이 달리기만 해야 했을까? 한 번쯤 멈춰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나는 나중에 호스피스실을 통해 그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12월의 어느 추운 겨울날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온하게 떠났을지, 가족들의 외면 속에서 쓸쓸히 떠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켜봐왔던 그의 삶을 생각해보면 후자였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죽은 뒤에라도 혹시 그를 다시 만난다면 꼭 묻고 싶어졌다.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족하고 서툰 글 읽어주셔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